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처음으로 오늘 현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당에서는요, 이 닥터카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죠. 같이 의료진으로 가겠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무려 50여일이나 지나서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 바로 밑에 있는 1위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그의 남편을 태우고 가느라 명지병원 의료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는 이 비판, 이 논란, 오늘 또 다른 새 내용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의료센터에서 호출을 받아서 디맷이라는 재난 응급의료팀 원으로 갔습니다. 그 연락이 의원님한테 온 거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밤 12시 반 정도의 상황을 인식을 했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랑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평소에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료팀을 어느 범위까지 부를 것이냐 라는 문의를 했더니 제가 몸담고 있었던 명지병원이 디맷이라고 하는 재난 현장에 투여가 되는 긴급의료 재난팀입니다. 그 팀도 부를 것이다. 본인이 원래 일했던 팀의 출동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나라도 가서 보태야 되겠다, 힘을. 같이 의료진으로 가겠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재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보신 것처럼 의료진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 힘을 보태겠다.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신현영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더 이 보도를 보니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최병무 의원님.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이 직접 명지병원 측에 연락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다. 함께 현장에 가자고 했다고 했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어떤 병원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의원이 됐기 때문에 휴직 중이잖아요. 근데 명지병원과 가까운 신현영 의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집에 들렀다 가라 이렇게 해석하면 좀 되는 겁니까? 글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몇 시까지 현장에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일반적으로 닥터카가 출동할 때는 사실은 소방당국에서 요청을 해서 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확한 시각을 아마 신현영 의원은 몰랐을 거예요. 본인은 휴직 상태니까. 근데 다만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듣고 나서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오니까 그러면 명지병원에 닥터카가 출동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본인이 그 디맷팀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명지병원에 아마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조사할 것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맷팀이 원래 출동하기로 돼 있었는데 신현영 의원이 전화를 해서 거기를 통과해서 가도록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이 선후 관계가 거꾸로인지, 오히려 신현영 의원이 먼저 명지병원에 해서 그 출동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출동을 시킨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무슨 콜택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밝혀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신현영 의원이 초반에 대응을 좀 잘못한 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초반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에 초반에 얼버무리고 말았잖아요. 뭐 예. 어디서 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뭐 큰 길가에서 탔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훨씬 더 커져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라 여기 이 사태까지 본인이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여기서 직접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다. 아, 명지병원 의료팀이 가는 중이구나. 나도 데려가라라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지금 바로 출동할 얘기가 없었는데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빨리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어쨌든 두 개 다 문제가 될 수 그게 있다.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예. 여하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거는 그 둘 중에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책임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명지병원은 출동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 또는 요청을 받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 집에 거쳐가라라고 했다면 조금 더 책임이 커지겠죠. 근데 이 보도로 알려지기로는요, 조수진 의원님. 네. 아까 그 잠깐 영상에서도 조 의원님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더 본인이 사과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어제 저희가 치과 의사인 남편도 이 닥터카에 동승했다라는 걸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행비서도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호출을 했다.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혹은 조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 참 초동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논란이 논란을 낳고 또 해명한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우선 이 명지병원의 재난의료팀 닥터카를 자택으로 오게 한 것도 잘못됐고요. 예. 또 여기에 남편이 동승한 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논란이 되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 신분으로 갔다. 예.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한 방송사에서 취재한 결과 명지병원의 당시 현장 출동 명단에는 신현영 의원도 남편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그러면은 거짓이다. 거짓 해명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남편이 현장에서 그 사고 현장 출입증까지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갑질이다. 이런 논란까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행비서, 그러니까 보좌진도 함께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참사, 재난 이것을 자신의 홍보에 열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오늘 저도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사고 현장 오늘 첫째 날 조사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우리 당에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현영 의원 예.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이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 어떻게 된 것인지 명지병원장도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신현영 의원이 15분 만에 현장을 떠나면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현직 의원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남편이 뭐 100번 양보해서 치과 의사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갔더라도 보좌진 수행비서는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뭐 의사가 아니겠죠. 그런데 보좌진까지 현장으로 불렀다는 건 홍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고 현장 출입증을 남편까지 걸었다는 것은 그분이 치과 의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많이 지나쳤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남편 말고도 치과의사의 남편 말고도 비서도 현장으로 불렀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문제가 되는 뭐 위법소지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입니다. 일단 직접 연락해서 불렀다. 이 부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이 얘기예요. 일단 남편과 동승했다고 했고 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의사 부부 2명이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경기권 의료지원팀, 의료팀 명단에 신 의원과 남편 이름이 없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될까요? 본인은 이제 그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명백한 거죠. 본인은 이제 그 팀의 팀, 그 일원으로 갔다 했는데 명단이 이게 전혀 없다는 거는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목에 건 현장 출입증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어떻게 발급된 그 경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저는 닥터카는 이제 뭐냐 한마디로 이제 그 움직이는
응급실입니다. 예. 움직이는 응급실. 이거는 이제 그 원칙은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서 5분 이내 출동하고 30분 이내 도달을 목표로 하는 예. 이런 이제 그 공무를 수탁받아 하는 사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에 지금 이게 규정이 없다고 자꾸 닥터하는 구급차와 다르다 하는데 신의 의원의 주장은 뭐 본인이 위법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넉넉하게 되는 게 응급의료법의 12조에 보면요. 예. 앞부분에 그 의사나 간호조무사까지 응급 구조 활동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처벌하는 게 하나 있고 예. 이거는 이게 의사나 간호사가 못 가게 했으니까 방해한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차량도요. 구급차라고만 안 돼 있고 구급차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차량은 다 해당된다 봐야 돼요. 예.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그 제차로 응급 환자를 이렇게 나르는데 이걸 방해하고 못 가게 한다. 이것도 이게 응급 법의 취지를 보면 응급 환자를 이렇게 신속하게 구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게 구급차 닥터카는 넉넉히 인정되고요. 예. 따라서는 응급의료법에는 당연히 해당되고 그 외에도 이게 국회의원의 지위, 어떤 위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른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갑질이라고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그 직권 남용. 물론 이게 직무가 아니라면 최소한 강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게 움직이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탑승하는지도 깐깐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위법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승훈 변호사님의 또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신현영 의원의 부부, 신현영 부부의 이름이 없어요 여기 의료팀에. 근데 또 현장 출입증을 보기에 건 사진을 또 남편이 찍어서 본인 SNS에 올렸기 때문에 그럼 또 이건 뭔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정치권이 참 할 일이 없이 이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계획된 사고가 아니에요. 예. 갑자기 발생한 응급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팀이 긴급하게 출동하는데 신현영 의원이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도 한번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개인적인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자격으로 가면 현장 출입이 안 돼요. 예. 팀만 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 해서 같이 가야지만이 저런 출입증을 받고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아무나 현장 접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현영 의원이 저렇게 한 것 같고요. 예. 그 남편이 치과 의사이지만 비록 남편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 닥터카의 동승한 부분이요. 그렇죠. 남편이 치과 의사로서 물론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구호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기에서 뭐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예. 저는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만 팀의 명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갑자기 어떤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저도 한번 의사 자격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구조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단이 없다 또는 이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 갔냐 이런 건데 이거 자체는 저는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니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죠. 본인이 구조하러 갔는데 열심히 구조를 못했다거나 또는 경증 환자만 남아있고 중증 환자들은 이미 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이 없어서 다시 국립의료원으로 옮겼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절하게 더 구조 활동에 더 치중했다라고 하면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료를 방해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응급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분 정도 명백히 늦은 것 자체가 법적 위반 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서울팀과 경기팀이 나눠져 있어요. 예. 서울팀은 일단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는 팀, 또 의료하는 팀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여기는 경기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30분에서 50분, 1시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경상자 치료에 예. 집중했던 분들이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한 20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알겠습니다. 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현영 의원 측도 절차 문제 없다. 본인 그 닥터카 탑승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신현영 의원 이 닥터카 탑승 때문에 적게는 20분, 많게는 30분 정도가 현장 도착이 늦어진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 신현영 의원은 골든타임 4분을 무척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대부분의 골든타임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신정지 후에 골든타임이 4분이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당시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이미 4분을 넘긴 상황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연된 상황이었죠.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은 경찰, 소방, 응급 의료팀이 연쇄적으로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그 좁은 골목 현장의 폴리스 라인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소방이 도착했을 때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고요. 현장이 너무 정리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구급차, 경찰들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골든타임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신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20-30분 늦은 건 팩트라면 본인이 골든타임 4분을 주장했던 것과는 조금 맞지 않는 건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저런 사태가 있을 시에 골든타임이 4분이라는 건 웬만큼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마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거기 가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생각을 했을 때 얼른 나와서 택시를 타든 뭘 하든 이태원 현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저 명지병원에 닥터카를 불러서 그걸 타고 가면 그것 때문에 닥터카 현장 도착이 몇 분 정도 늦어질 것이다. 아마 그건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골든타임 4분 그게 훨씬 더 지나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닥터카를 기다리고 또는 어떤 응급 구조 활동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내지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나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나는 닥터카를 이만저만해서 중간에서 탔다 이렇게 그냥 해명하고 혹시 방해가 됐다면 사죄드린다 이런 차원의 해명이 아니고요. 본인이 그 중간에서 닥터카를 타고 가면서 한 20 내지 30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위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본인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국정조사 그걸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겠지만 어떤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닥터카를 불렀다고 남편도 함께 탔다. 여러 추가적인 비판거리들이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제. 신현영 의원은 현장에서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당시 차에 함께 탔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회에서 직접 꾸짖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 12구 참사 당시 현장에서 1시 30분에 도착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시 30분에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현장 의료소를 둘러봤고 임시 영안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워낙 사상자가 많아서 종합 상황실에 가서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규용 장관이 도착한 이후 시점에 모바일 상황실 내용입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노란색 점퍼와 녹색 점퍼로 바꿔 입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장관은 참사 현장에서 방관자하고 갤러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의 통제하에 보건소장인 현장 응급의료소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현장에서 부재한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확인만 하고 다니셨지 아무런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못 하신 겁니다. 제가 장관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나서 또 비판을 했어요. 뭐냐면 정확히 참사 당일 새벽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자정이 좀 넘어서 닥터카에 함께 탔던 신현영 의원 부부 새벽 1시 45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고 그리고 한 15분 정도 지나서 지금 화면에 나왔던 조 복지부 장관과 관용차 타고 상실로 이동을 했다. 근데 이후에 당시에 두 장관과 신현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내가 다 봤는데 그때 행동들이 좀 대처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반응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신현영 의원이요 구조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는 전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하려면 골든타임이 4분이에요.
근데 자기 집만 돌아가도 4분 더 걸립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되는데 무슨 이렇게 구조활동하러 갑니까? 그럼 이게 저는 한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그 남편까지 데려가서 사진 찍어서 본인 올리고 이런 게 본인의 홍보 쇼하는 이런 게 목적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있다면 이제 뭐 굳이 또 집권 여당이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게 또 감시나 이런 꼬투리 잡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장관 차를 타고 가서 그 보고받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아주 잘못됐다 봅니다. 모든 응급 현장은 현장 책임자가 모든 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할 때는 우리 해경 그때 있을 때 담당 실무자 예. 여기는 뭐 소방서장이든 또는 그 응급으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장 책임자가 모든 권한을 휘두르면서 구조나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높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무 권한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공식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가가지고 뭐 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만 이게 소속이긴 합니다. 공식적인 예. 국회 활동은 아니고 예. 저는 이게 본인도 개인 자격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온 게 아니라 했잖아요. 본인이 의료진 자격으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관차를 타고 뭐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오히려 이게 구조활동 방해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현장에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방해하지 실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저분이 가서 무슨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이게 그 바쁜 사람들이 보고하고 의존하려면 알겠습니다. 힘들잖아요. 저는 아주 이게 부적절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뭐 서 변호사님 논평 가운데 그래도 그 신 의원이 정부 당국 뭐 여당 꼬투리 잡으려고 갔다라는 건 또 아예 선의를 너무 무색해하는 취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좀 순환하겠습니다. 근데 이수근 변호사님 15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물론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서 같이 또 뭐 이게 과잉 의지이든 어쨌든 보건복지위 소속이니까 장관 관용차 타고 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러면 또 본인 돌아온 시간보다 더 걸린 시간, 짧은 시간을 또 현장에 머물렀다. 그리고 사진 6장만 올리고 떠났다. 이 부분이 여당에서 비판하는 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국회의원의 쇼 아니냐. 그래서 계속 비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는 구조할 의사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제 중증자들, 위중증자들은 앰뷸런스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할지라도 경증 치료자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현장에. 예. 그러면 좀 경증 치료에 집중을 해주면서 자신의 역할을 했어야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뭐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립의료원으로 가서 상황실에서 12구 참사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처음에는 구조하러 간 거잖아요. 예. 거기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골든타임 4분 비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참사는 10시 30분 정도에 일어났고 실제 이 신현영 의원이 내 명지병원에서 차가 출발할 때는 그 다음 날인 12시 51분 정도였기 때문에 예. 이미 2시간 20분 이상이 지체돼서 이 상황은 골든타임과는 무관한 상황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현영 의원이 이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수근 변호사님 이게 우리가 참사가 정확히 몇 시에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골든타임과 무관하다 신현영 의원의 이런 행보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결과적으로 다 지나고 나서 시간을 복귀해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지 만약에 신현이 갔을 때 새벽에도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 신현도 몰랐기 때문에 불이 나게 달려갔다라면 뭐 그 부분이 명백히 골든타임과는 전혀 거리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만약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로 그 상황 자체를 아예 몰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그 당시에 새벽 12시 51분경에는 아마 뉴스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예. 사실관계가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상황을 좀 챙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직후부터 제가 새벽부터 특보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대략 그 흐름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사실 갈피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인 거 아니냐 이런 골든타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지금 와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좀 몰랐을 수 없지 않냐. 뭐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의원직 사퇴뿐 아니라 신현영 의원을 아예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정조사 정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신의원 자신입니다. 결국 참사를 홍보도구로 삼고 재난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의전을 받는 것이 우선인 사람, 그 어디에서 의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뭐 고발 조치까지 검토한다. 뭐 시민단체는 이미 고발을 좀 한 것 같고요, 조 의원님. 네. 증인으로 세우겠다 신현영 의원을.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겠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인 겁니까? 네, 우선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11월 23일 날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한 것은 국회에서 새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였어요. 이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증인을 채택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가령 검찰의 마약 수사에 장을 부른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요.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택을 했다고 통보했더라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유족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 국정조사 특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유족에게 약속한 것은 예. 앰뷸런스, 119 구급차, 닥터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듣고 재구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참사를 막지 못한 거에 대한 거를 다 되짚어 보겠다. 예, 유족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당부를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병원에 찾아가니까 시신이 돼 있었다. 아하. 이 부분을 검증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라도 이번 그 닥터카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예. 좀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9시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현장으로 가는 버스에 느닷없이 오영환 의원이 탔어요.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대해서 진실하게 신현영 의원 사건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사과가 있고 누구를 대신 투입했다. 발표는 있어야 국조특위 같이 활동하는데도 놀라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신현영 의원 대신 국조특위 위원이 됐다는 걸 알아졌는데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도 이걸 말하지 않았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겁니다. 그것도 안 했고요. 예. 그리고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생략이 됐죠. 그럼 여기 뭐 조수진 의원님 국조특위위원도 나오셨으니까 바로 저희가 준비한 1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현영 의원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들이 참사가 발생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먼저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가 이 안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의원님, 아니에요.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 밑에 골목에서도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T자형 전면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 통제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 후면부에도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거기 있었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경찰 안 보여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 국정조사 사실대로 왜 안 해요? 경찰이 여기 있었다니 말도 안 돼. 그때 있었던 사람이 와야 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있었냐고. 그리고 112 상황실장이 통제. 천천히 가실게요. 조금 더 올라가시겠습니다. 기자분들 조금만 천천히 이동하실게요. 또 사고 나가시죠. 천천히 가주세요. 영상으로도 본 것처럼 이제 국조위원들 혹은 뭐 유족들 브리핑하는 경찰들 취재진까지 많이 뒤엉키면서 골목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조수진 의원님이 현장에 계셨으니까 실제로 유족들이 당시 상황이 지금 또 듣는 것과는 다르다.
혹은 뭐 왜 이렇게 뒤늦게 왔냐, 진실 규명을 빨리 해달라, 이런 현장 목소리가 꽤 많았던 듯합니다. 네, 그만큼 유족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런 게 지금도 가슴 절절하게 나오는데요. 예. 조금 전에 잠깐 국조위원들이 서서 브리핑을 듣던 곳이 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점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위치해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경사가 실제로 10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가팔랐고요. 예. 오늘 국조특위위원들, 그리고 또 국회 행정실 요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100여 명이 엉키면서 저도 몇 번 좀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의 사고 현장이 정말 굉장히 참혹했겠다, 이런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오늘 처음으로 발을 뗐으니까 그 조현님, 이제 주점이 있어요. 앞으로 주변 이태원 참사 오늘 오후에도 좀 현장 조사가 있었고, 앞으로 현장 조사 중심으로 첫 시동은 좀 이제 국정조사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장 조사 날짜라든지 기관 보고 날짜, 이런 것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만,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유족은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실 규명, 그리고 사고 방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무조건 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2차 현장 조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관 보고, 그리고 1월 초에는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장 영상으로 좀 저희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앞으로 국조특위위원들의 여러 말로 국정조사가 얼마나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2위와 1위를 지금부터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용산 대통령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 청와대 영민관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 대통령실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첫 번째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말까지 꺼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쟁이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뭐 인기가 없더라도 밀어붙이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노동개혁 얘기를 재차 꺼냈어요. 윤 대통령 요즘 노동개혁이 가장 꽂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뭐 아마 우선순위가 이제 노동개혁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을 언급하기 시작한 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계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이거는 이제 결국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불법적 행위, 뭐 이런 것도 같이 겹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예.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화물연대나 아니면 거대 노조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부조리 관행, 예.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게 그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집권 초반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도 만시지탄이다. 근데 지금 이제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제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뭐 이런 부분을 차례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거고, 그 첫 번째로 지금 노동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그 거대 노조의 반발 같은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예. 이 노동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없다. 아마 이런 그 신념에 따라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드라이브 같기도 하고요. 노동개혁,
구체적으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 어떻게 돈 관리가 되는지도 들여다보겠다. 그러면서 오늘 윤 대통령이 꺼낸 단어가 있습니다. 적폐라는 단어를 윤 대통령이 흥미롭게 썼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적폐청산이라는 발언을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이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글쎄 불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취임 이후에는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폐라는 단어를 윤 대통령이 처음 썼기 때문에. 근데 대선 전에 당시 야당 대선 기간에 이게 한창 화두였던 게 윤 대통령이 당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해야죠. 이 발언 때문에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법과 원칙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보는 게 수사지 그게 왜 적폐청산이냐.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적폐청산하고요. 비교할 게 이제 정치 보복 개념이 있어요. 예. 정치 보복은 이제 특정인을 미리 겨냥해서 먼지털이나 또는 이제 별건 수사나 이런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그게 정치 보복이고요. 예. 그다음에 적폐청산은 뭐냐면 이제 미래를 향한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부가 드러나면 신속하게 도려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적폐청산입니다. 저는 정치 보복은 안 되지만 적폐청산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노동계에 누가 있다. 그러면 이게 특정인을 미리 정하고 먼지털이식으로 처벌하겠다면 이거는 정치 보복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노조예요. 국가가 지원한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국고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데 그 와중에 누가 10억을 횡령했다. 누가 이게 비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처벌하고 도려내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미래를 향해서 제도 개선하면서 거기에 드러나는 부정은 뿌리 뽑는다. 이 적폐청산은 상당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래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당시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의 시간을 좀 돌려봤을 때 당시 탁현민 비서관이 퇴임 후 문 대통령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걸고 넘어지면 물어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적폐라는 것도 사전적 의미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윤 대통령이 그게 노동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제 있으면 바로 잡겠다. 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지금 전 정부가 받아들이는 정치보복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 아닌가.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려운 게 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노조의 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나요?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를 했고 잘못이 있으면 다 구속되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들이밀면서 회계가 부정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될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개혁이라는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라는 수사 권력을 이용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자칫 잘못하면 노조는 부패 세력이라고 점을 찍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를 양극단으로 밀어내는 그런 굉장히 이분법적 논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노동개혁할 수 있고 또 검찰은 수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걸 같이 마저 수사를 해나가면서 노동개혁을 해나가면서 벌써 범죄자 프레임으로 노조를 몰아가는 것들은 예.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치 탄압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예요. 지금 노동개혁한다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노조를 타겟으로 삼으면 그게 곧 정치 수사이자 이 정치 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죄 수사와 노동개혁을 연계시키는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얘기를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투명한 회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가 잠깐 봤던 이 민노총의 깜깜이 예산 아니냐. 누가 어디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조합원들도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조순희 의원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부 노총 소속 전 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또 기업 노조의 지부장도 횡령 혐의로 받고 있다. 이게 뭐 단순히 이 각종 노총에 대한 특정 부분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런 돈 관리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법치주의가 있어야 된다. 예. 노사 법치주의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패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척결해야 될 부패 중에 하나가 노조 부패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조가 과연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집단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양대 노총이 한 해 1,000억 원대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깜깜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예산에는 국고 지원분도 있어요. 예. 국고 지원분도 있다면 더더욱이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정부패가 있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예. 한 건설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 에어포트 지부장 같은 경우는 조합비를 횡령. 그러니까 조합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에서의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윤석열다움 이것을 또 실현할 수 있는 보여주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동개혁 얘기하고 적폐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투명한 회계 얘기까지 했던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보다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좀 더 명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건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건설 노조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방치돼 왔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조합비가 쌓이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억지 파업이나 억지 집단 행동을 해서 정치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뜻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의무화가 됐을 때는 그 부분들이 결국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이어서 이번에 어제는 또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 얘기를 했고 경제 기생하는 독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가 나온 걸 보니 대한건설협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 원 장관이 여러 특정한 사례들을 좀 거론하기도 시작했는데요. 뭐 저는 상당히 그 원희룡 장관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좀 알아봐도 예를 들어 이제 일용직 건설 현장에 가도 노조원이 아니면 이게 그날 일을 못할 정도로 이런 데 그 횡포가 심하잖아요. 저는 노조가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남의 권리를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노조원이 아닌 사람에게 일을 못하고 하루 일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런 걸 이게 그 불법을 뿌리 뽑겠다. 이런 데 그 아마 방침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회계 문제인데요. 예. 이게 만약에 자기들 조합비로 뭐 1,000억이면 그것도 이게 문제되지만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예. 2020년에 민노총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한 게 89억입니다. 예. 민노총에만 1년에 89억의 정부 혈세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게 정부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도 받고 예. 회계 투명하는 게 맞지 않냐. 자기들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쓰는 거야. 또 이게 또 뭐 자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국고가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회계 투명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단 윤석열 정부가 너무 노조에 대해서 강경일변도 아니냐.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 불만도 동시에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윤 대통령 개혁 이루겠다. 노동개혁부터 해야겠다. 밀어붙일 태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있었던 얘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청와대 연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일단 그 화면부터 잠시 얘기를 해보고 잠시 보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저에서 지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요리에는 진심인 윤 대통령. 어제 뭐 청년과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요즘 김건희 여사 행보 연말에 좀 바빠요. 그래서 쪽방촌 봉사활동, 한부모 가족, 어제 청년 200명, 뭐 사회적 약자 혹은 청년들 이런 행보를 늘려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이 브리핑한 걸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장경태 의원의 그 발언으로 논란이 좀 더 됐던 뉴스가 좀 커졌던 저 캄보디아 소아만우 로타군 최근에 국내로 들어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찾은 걸로 전해졌어요. 네, 치료를 받고 지금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가서 이제 직접 만나서 그 로타군하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 격려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지금 뭐 저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비교적 건강하게 보여요. 심장 수술이 잘 됐다는 건데 자, 이제 저게 장경태 의원이 뭐 빈곤 포르노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이 화제에 오른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로타군과의 그런 인연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한 지원, 배려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영부인이 뭐 국정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뭐 그늘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뭐 이런 곳을 챙기는 거는 역대 영부인들도 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는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환경까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챙기겠다고 본인이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 들어온 내용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이 브리핑한 내용 제가 자막으로 좀 읽어볼게요. 담당 의료진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적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근데 일단 화면이 사진을 제가 다 본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아마 로타군은 지금 영상통화를 김건희 여사랑 한 걸 보니 뭐 병실까지는 직접 뭐 여러 문제 때문에 가진 않고 의료진만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만약에 제 얘기가 틀리다면 내일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건강 되찾아서 너무 기쁘다. 윤 대통령 역시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목소리를 들었던 저 로타군 그래도 지금 사진으로만 봤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캄보디아의 소아암 한우 국내로 돌아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저 병원을 직접 찾았다는 얘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제가 사실관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 사진은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 2일에 공개된 사진이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아산병원을 찾기 전에 미리 로타군 만나서 좀 격려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쾌차할 있으실 것이다. 라는 거를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한 것 같고요. 오늘은 로타군을 직접 만났습니다. 의료진까지 격려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또 새로운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약자 행보 얘기까지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과 함께 묶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떨린다는 한동훈 장관의 그 말,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YTN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이라면서 영상 하나를 공개했고 대통령실은 이게 리허설은 아니고 단순 기술 점검이었다. 이 보도에 유감을 표한 이후에 YTN도 내부 자체 징계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좀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일부 언론이 한동훈 장관이 생방송과 리허설에서 떨린다는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까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는 소위 질문이어서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세상 천지에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질문을 사전에 주고받아서 짜고 친다라고 하면 그게 국민과의 대화겠습니까? 반쪽짜리 대화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몇몇 언론이 한동훈 장관이 저 생방송에 된 국민들 앞에선 떨린다 이 발언을 리허설 때부터 연습했다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물론 기사가 삭제가 됐는데 법무부가 단호하게 악의적인 허위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제 YTN의 돌발 영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를 근거로 했는데, 네. 자 돌발 영상에서 그 리허설 장면이라고 이제 거기서 쓴 그것도 이제 그 대통령실 기자단의 어떤 규칙이나 뭐 이런 걸 그 위반한 것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 거기에 보면 그 리허설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지금 법무부 측의 반박이잖아요. 예. 근데 그 반박이 맞고 그리고 기사를 내린 거 보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 측의 반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됐다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리허설에서 떨린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연습을 해서 떨린다는 것까지도 연습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런 오보는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유포가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오히려 뭐 법무부의 반박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좀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라는 반박을 받고 기사를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언론사로서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저는 언론사 자체가 좀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지만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를 또 법무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법무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뭐 기자들이 그 굳이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명백한 사실과 다르다.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허위 보도를 했다. 일단 이 기사는 내려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뭐 크게는 오늘 이 YTN 관련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YTN에게 사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날리면 시즌2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이재명.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 자체를 아니 뭐 사전 점검이고 기술 점검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악의적 편집했다 YTN 얘기했고 YTN이 사과했어요. 그리고 뭐 본인 자체 징계하겠대 내부.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게 과거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시즌2인가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과 탄압이다. 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YTN까지 왜 이런 일을 했나 참 이해가 되잖아요. 우선 이 리허설 영상은요. 역대 정부에서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한번 점검을 해달라. 이 정도면 음향 같은 게 괜찮겠냐. 이렇게 타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돌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좀 편집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이런 소재로 삼았다는 게 좀 대단히 안타깝고요. 예. 오늘 아침에 YTN 스튜디오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 때문에 다녀왔는데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크다. 예. 이런 말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상황실장도 했고 예.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언론사와의 신의 문제를 모르지 않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이러면서 폐륜이란 단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거 얘기면 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본인 스스로부터 좀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수한테 한 것 이런 게 폐륜 아니겠습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그건 리허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마이크 테스트 성격의 사전 점검이다. 이걸 리허설로 규정해서 라이브인 것처럼 라이브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건 가짜 뉴스다. 뭐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러게다 보니 전임 정부에서도 그럼 그때도 다 라이브라고 하더니 그때 뭐 리허설 했었던 멘트를 똑같이 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까지 소환이 되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걸 좀 어떻게 중간에서 바라보십니까? 근데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저 정도의 비판은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예.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것도 결국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 패널을 각 부처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하고 그 패널이 질문한 것들이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적어놓고 소통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소통이 아니라 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YTN이 비록 뭐 관행을 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몇 시간 정도를 리허설하는 것이었다면 기술 점검의 수준이 아니라 리허설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히 대본이 있고 100% 똑같았다는 건 지금 일단 이 변호사님의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면 예. 질의와 응답이 정해진 것들은 의미가 없는 소통이고 이건 쇼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생각되고요. 또 언론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가 강한 어조를 내면 안 돼요. 언론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내면 언론 길들이기가 되고 결국에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고 찬양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날리면 시즌2가 아니냐. MBC 직원에게 비행기 타지 말라. YTN 지분 매각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론은 언론에 길들이기가 되고 언론이 길들여지면 국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일단 오늘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했던 이 떨린다 이 발언 리허설 때부터 연습했던 거 아니냐.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 보도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일단 기사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와는 별개로 바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카페를 찾아서 배우 최우람 씨와 함께 등장을 해서 좀 여러 눈길을 끌었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1971년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71년부터 1989년까지 그 수사반장을 하셨고요. 제 인생 곳곳의 기억에 선생님의 작품의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 그 이상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선 카페가 문을 여는데 이 문 연 의미가 차 한잔과 대화, 용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안도감이 이렇게 직업으로 여기서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고맙지만 허락해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법무부가 교정당국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서울 동부구치소에 카페 하나가 생겼다. 한동훈 장관 가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뭐 이 장면은 좀 익숙한데 여기에 또 한 장관 옆에 배우 최우람 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인연으로 여기를 함께 한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옛날 것부터 쭉 검색해 보니까 최불암 씨가 이제 2012년부터 제로 캠프라고요.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그 모토가 이제 그 세상에 나쁜 소년은 없다. 이런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상 교정행 등에 상당히 그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제 그 장관하고 행사를 했고요. 요즘 여기 교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처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교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고 사회에 다시 이게 복귀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카페가요, 여성 뭐 재소자들이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예. 아주 그 좋은 취지입니다. 예.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을 최불암 씨가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좀 이례적으로 한 장관의 또 웃음기 있는 화면도 잠깐 봤고, 최불암 씨, 배우 최불암 씨 함께했던 그 서울 구치소 안에, 동부구치소 안에 있었던 카페 개점 얘기까지 영상으로만 짧게 만나봤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고 다음 주제를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를 전해드리다가 애초에 다소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정리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오늘 캄보디아 소암한 후 로타군을 직접 만났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사진이 조금 방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저 로타군이 산타클로스 모자, 산타 모자를 쓴 화면도 좀 이채롭고요. 또 소나트까지 하는 오늘 회복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진 몇 장이 공개된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공개된 사진 내용까지 새롭게 알려드리면서 이번 주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만나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하나 여의도 정치권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본인은 SNS에 겨울이 왔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썼는데 후원금과 관련해서 호주머니 사정은 일단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도 민주당 내 이런저런 의원들이 후원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 파파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저희 그 5년 정말 절망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가 정치 공동체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 당원들 다 정치 공동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후원금 3억. 채원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 아니냐. 이재명 대표 본인 포함해서 정청래 의원,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 뭐 이 부분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개 이제 우리가 당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성 지지자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언론에서. 근데 그 강성 지지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게 돼요. 과거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관심의 강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후원금 모금을 빨리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고 이 반대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요즘에 뭐 개딸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른바 방패막이가 돼주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약간은 뭐 세트 개념으로 후원금을 많이 주게 되죠. 실제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뭐 왜 좌표 찍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후원금을 많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현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명계들이 올해는 이제 전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2배를 모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억을 모금한 거죠. 그 3억을 채웠다. 아주 손쉽게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쉽게. 김원국 교수님. 근데 이런 부분 같아요. 물론 과거부터 이런 강성 지지층 스피커들에게 후원금이 많이 모이는 건 뭐 전통적으로 그런 뭐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 또 지금 이게 뭐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이게 이재명의 사당 아니냐 혹은 그런데 이제 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후원금까지 다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 건전한 민주당보다 뭔가 친명계에다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 후원금이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국민들께 그런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예. 출판기념이라든가 정치 후원금을 받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불법을 하지 않고 이런 합법적인 공간에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건 뭐 의미 있는 일이고요. 특히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 열심히 뛰는 의원들한테 많이 가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같이 공감대를 갖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저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정말 좋은 정치인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혁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요. 국민의힘에도 좋은 의원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좋은 입법들 하고 이런 분들한테 후원금 해야 되고요. 저도 오늘도 여러 통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아직 못 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어떤 분들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알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팬덤 현상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개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너무 몰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그런 그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한테 하기보다는 정말로 입법자라고 좋은 정치 잘하고 네.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저는 국민들께서 후원해 주시면 우리 정치 한 단계 발전하지 않을까. 막말하는 사람, 거친 사람 또는 뭐 이상한 갈등 유발하는 사람 또는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분들한테 후원금 주시면은 잘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 그대로라면 좋은 정치하는 사람 돈 주고 네. 좀 뭐 갈등 주장하는 사람 돈 안 줘야 된다면 글쎄 여기 김의겸 의원 뭐 제가 꼭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뭐 여러 논란이 있고 본인 뭐 사과까지 했고 뭐 이런데 유감 표명했죠 정확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정치의 측면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예. 당 내부에 아까 우리 최영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성,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과 충성이 강한 무슨 말씀인지 분들이 알겠습니다. 예. 할 건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예.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굳이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었고 뭐 좋은 정치하면 후원금 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좀 뭐 아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갑자기 또 여기 화면에 김의겸 의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어쨌든 본인 지지층을 향한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여러 측근들의 후원금으로도 이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그거 말씀 올리셨는데 그건 좀 취재해서 올리는 제가 읽어보신 대로 지어온 거. 검찰 수사는 언제? 자,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에게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거.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축구 뭐 덮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새로운 전략과 대안, 희망 이 점에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SNS에 겨울이 왔다, 길고 깊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덥고 추운 게 아니다. 김정민 의원은 왜 리더십이 안 보이냐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리더십을 좀 더 민주당 당 내부에서 키우려고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다음 화면 올게요. 주순희 의원님. 당원 교육을 한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집중 분석한다. 박범계 의원이 강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대선 기간에 제 기억하기로도 뭐 이른바 제명학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비슷한 취지입니까? 일단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당내에서 좀 공유할 모양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교육 강사 많이 다니는데요. 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중도층을 공략할까? 어떻게 하면 수도권의 승리를 일궈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다. 이재명 대표 반드시 방어해야 된다. 이런 걸 한다. 2019년 여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 조국 사수부대라는 비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사수 정당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한 분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참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후원금 얘기도 짧게 해봤고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신경 쓰이는 인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바로 대장동 의혹의 맏형 김만배 씨일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0여 원 가운데 80여 원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부분이 알려졌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이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숨긴 80억을 검찰이 추적에 나섰다. 이 80억이 범죄 수익과는 별개고 이거 정치자금 아니냐. 이승훈 변호사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80억을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1년 3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사용처를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범죄 수익이라는 것은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 다만 그 입증 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범죄 수익인지 그리고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는지도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1년 3개월째 수사하고 나서도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정진상 씨 그렇게 모든 나쁜 짓을 다 했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부터 한 8년간 2억 4천을 뇌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8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260억 은닉했다라고 해서 검찰이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을 했는데요. 그 260억은 또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8년간 2억 4천 받았는데 곽상도 의원은 한 번에 5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누가 몸통인지 전반적인 좀 회의감이 들고요. 국민께 빨리 신속한 수사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 야당 탄압이 아니라 예. 실제 진정한 진실을 발견을 위한 수사라는 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전 의원 건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검찰의 구형도 나왔고 그리고 뭐 액수가 크고 작다 이 부분을 두고 누가 더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정리할 텐데 김만배 씨의 몸 상태 얘기가 조금 더 알려졌고 앞서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전치 4주의 진단서를 김만배 씨가 냈다. 이번 9일째인가요? 8일째다. 중환자실에서 뭐 이제 아직도 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어요? 김만배 씨가 아직 뭐 제 몸 상태를 못 찾았으니까. 글쎄 전치사주라고 한다면 일단 그 내일 모레 사실 대장동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도 안 나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4주짜리 진단서를 냈다는 거는 한 4주 정도는 그 대장동 재판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의사 표시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김만배 씨의 부인이나 아니면 김만배 씨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맡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이제 소방당국이나 경찰 왜냐하면 처음에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체크했던 그 사람들에 따르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이 직접 병원 측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지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지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확인해서 지금 그 변호인 측이나 부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 아마 재판부와 얘기를 해서 뭐 강제적으로 그 법정에 그 구인을 한다든가 이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만약에 정말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한다면 재판을 계속 수년하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김만배 씨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건너뛰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조금 전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만배 씨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예, 일단 이 8일 뽑은 이 본론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 비상대책위 출범 100일을 맞아서 연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수재를 입은 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비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 의원님.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한 만큼 긴 사설 필요 없고요. 뭐 사진 찍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봉사활동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래. 엄청 치네. 전달 속도는 메시 드리블 속도. 깨트리면 장당 10,000원인데. 10,000원. 아니 깨트리면 우리가 깨트리고 벌금은 대표님이 낼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있었던 수해복구 현장에서 또 망언 아닌 망언을 했었기 때문에 한 의원이 그래서 오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탄 봉사하고 직접 배달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말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봤으니까 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할 때 본인은 아무와도 연대하지 않겠다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에게 뭐 러브콜 아닌 러브콜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연대라는 신조까지 냈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벌써 결혼하라고 하는데 지금 맞선 정도 본 상태고 데이트를 해봐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세요? 네, 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원내대표 하고 난 뒤에 바로 당권 도전하고 여름부터 지금 다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힘을 어떻게든지 좀 활용해 보겠다. 이런 지금 속내인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남 김해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곳은 장제원 의원이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기현 의원이 달려간 거죠. 그만큼 장제원 의원과의 가깝게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윤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태도인 것 같은데요.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안철수 의원과도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지금은 아직 이 연애 상태다. 당장 결혼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여지를 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행복한 밀당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김장연대를 먼저 얘기했던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 한번 연이어서 들어볼까요? 김장연대는 언제 공식화 선언하실 건지.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의원님하고 포럼에도 같이 참여하셨고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 중이죠. 그 정도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장연대 뭐 근본적인 배경에 아무래도 당신 100%로 당대표를 뽑는다. 이런 부분도 김 교수님 봤을 때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로 한다면 역시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관계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뛰는 분들이 중심이 될 거니까요. 저는 그런데 당원 투표 100% 사실은 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국민 여론이 반영되고 국민 다수의 그런 공감대를 얻어야 정당이 더구나 집권 여당이 더 힘을 받을 텐데 당원들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왕 뭐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 골라야 될 텐데 장제원 의원의 모습이 저는 좀 착연치가 않아요. 대통령의 마음을 집권 여당 대표를 지금 뽑는데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장제원 의원이 거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지금 고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집권 여당 스스로의 힘, 내부의 동력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당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한 스타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해서 뭔가 여야 간에 협치를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표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을 코드 맞추기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 집권여당 정말 중요합니다. 야당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사실은 정부, 행정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루는 것이 집권여당인데 그 대표를 저런 식으로 지금 산정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건 좀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당내에서 신망 있고 국민들도 또 집권여당의 대표로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잘 뽑아서 집권여당이 좀 바로 서야
여야 간의 그런 협치와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뭐 다른 시각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지현 의원의 그 연애 비유 김장연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4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말고 택시를 타고 왔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에게 묻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무슨 포르노인가요? 예. 노조왕국, 법치주의 지켜야 나라가 산다. 윤 대통령 말씀에 좀 보조를 맞춰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댓글 4개만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 명의 새 생명을 건졌네요. 감동입니다. 오늘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9위 10위를 짧게 만나볼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는 이 얘기입니다. 예, 1년 넘게 이어진 전장현 시위에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서울시가 일단 휴전을 제안했죠. 그런데 일단 시위가 없을 듯하지만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전장현이 다시 시위를 한다면 이런 엄포를 내놨습니다. 우리 지금 출근을 못 하잖아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경찰들 뭐 하는 거예요? 용산역에서 한차 다시 승차하려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이거? 출근 좀 하자고. 그래요. 저희 발차만 좀 타는데 왜 저희가 못 가게 해요? 얼른 타요 그러면. 얼른 타요. 왜 사람을 치세요? 일단 이거 뭐 얘기해 이게? 빨리 나오시라고! 왜 타조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해줘! 빨리 가세요, 빨리! 일단 당장은 예산안 처리 때까지 휴전하기로 했다. 전장현 지하철 시위는 없을 듯한데 근데 서울시가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시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졌어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것으로 보여요. 뭐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전장년으로서는. 예. 그러나 오 시장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저 위협이 아니고 사실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확정될 때까지는 좀 당분간 시위를 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전장용도 호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배상까지 가는 그런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없어야겠죠, 사실은. 그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전장용과의 저 휴전이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 같은 거에 반영이 돼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의 불만 1년 가까이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면서 그게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봉합이 잘 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됩니다. 전장현 얘기 해봤고요. 또 하나 시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나라 밖 얘기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축구 말고는 희망이 없다. 이 아르헨티나였는데 메시를 비롯해서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귀국을 하니까요. 우리의 광화문 광장에 해당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 무려 4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잠깐 화면을 볼 텐데 정말 많은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저기 찾아가면서 메시 선수들이 헬기로 빠져나왔더라고요. 카페라이드 차가 앞으로 전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광적인 한편의 드라마를 봤을 것 같고 저도 이런 결승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한번 결승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였는데요. 정말 메시 선수에 대한 인기가 정말 대단했고요. 그래서 이 인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헬기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도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워낙 환영 인파가 많아서 움직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메시 선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400만 명이죠. 얼마나 월드컵 우승을 바랬던 아르헨티나였겠습니까. 나라밖 소식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